되거든요. 아니면 요 지금 올려져 있는 공유된 화면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또 들어오셨네요. 아이랑 같이 들어오셨구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랑 소통 잘 되시는 분들께 같이 또 선물도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음, 이거 이거 화면 공유인데. 농어촌 쑥바가 바라보고 계세요. 겁나긴 해요. 맞아요. 겁나실 수는 있어요. 자, 겁나시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정확하게 절차 이해하시고, 저희 오늘 듣는 요 강의, 요거에 비슷하게 따라서 하시면 조금, 마음 놓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조미경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조금 늦으시는 분들은 조금, 어쩔 수 없이, 그죠? 우리 지금 먼저 들어오신 분들 시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PPT 화면 자료는 다 잘 보이실까요? 공유 화면 잘 보이세요? 요것만 대답 받을게요. 확인만 해주세요. 잘 보이세요? 네네. 렛츠고. 네, 레고. 자료에 낙서가 보인다고 하시네요. 네, 자료 밑에 낙서가 되어 있어요. 자료 다운받으려고 리부트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로 꼭 로그인을 해야 되는지요? 저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지금 다른 분들은 또 들리시긴 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소리는 잘 공유되고 있다고 저희가 시스템으로는 확인을 했는데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나요? 조금 이따가 나가셔야 해요. 그거 아마 저 시스템 관리하시는 분이 답변 이제 주실 거예요. 저 이제 그 강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나가에서 녹화본 공유.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부터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미나를 주최한 스테이업의 장누리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건축사의 경우에는 지역 건축사를 찾아가시는 게 유리하지만 저희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사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저는 숙박업 전문 행정사이고 부산에서는 저만큼 숙박업 관련 행정을 많이 하신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많이 하셨다 하는 행정사분 계시면 저에게 따로 연락 주세요. 제가 이 자리 비켜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저는 많은 레퍼런스 그리고 최초 사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내용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실 이제 저희가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 지역 받았거든요. 살펴보니까 우리 서울, 뭐 경기, 전라, 광주, 대전, 울산, 부산, 제주도, 충청도, 경상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신청해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자, PPT로 오늘 세미나 진행될 거예요. 이 자료는 저희 부산 그 오프라인 VIP 강의 있었거든요. 그때 유료로 제공해 드린 자료인데 오늘 세미나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벌써 미리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제 사진 찍으시거나 캡처 안 하시고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캡처 안 하셔도 돼요. 다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세미나는 질의응답식으로 할 거예요. 저희 스테이업에 주셨던 질문들 있거든요.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최대한 많은 내용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꼭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네.
자, 다음 우리 목차 한번 볼게요. 합법 숙박으로 향한 움직임, 숙박업의 분류, 호스텔업, 독보적인 호스텔업, 호스텔업 허가 절차, 사례 공유. 이렇게 오늘 진행할 목차 알려드립니다. 호스텔업 행정 절차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일단 다룰 예정이고요. 저희 스테이업에서는 우리 기조, 목표가 호스텔업에 관련한 모든 과정을 일단 셀프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절차나 우리 수익률 중요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수익률 계산하는 방식, 그리고 운영, 뭐 빅데이터 분석, 인테리어, 가구, 뭐든지 다 좋으니까 다음 세미나에 다룰 수 있도록 많은 피드백 주세요. 그리고 아까 뭐 질문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 마련됐냐고 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 번 더 공지할게요. 저희 오픈 채팅방 있거든요. 나중에 그 주소 있을 거예요. 그 주소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거나 저희 블로그 있습니다. 블로그에 와서 뭐 개인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잠금 처리해서 물어봐 주셔도 되고, 그리고 가끔 오픈 채팅방에 제 그 개인 프로필, 오픈 채팅 프로필 올릴 거예요. 거기로 연락 주시면 이제 최대한 질문 많이 받으면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교사님, 네. 네, 최근에 숙박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네. 도대체 숙박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숙박업 뭐 운영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판단한 바로는 이 다른 자영업에 비해서 일이 많지 않아요. 업무 강도가 진짜 낮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진짜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이나 어르신 분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 부업으로도 많이 하시죠? 그쵸? 그리고 숙소에 상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세계는 디지털 노마드 시대예요. 그죠? 전국, 전 세계 어디서든 숙소 운영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아는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여행 가셔가지고, 세부, 여행 가셔가지고, 거기서 숙소 운영 컨트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충분히 하셔요. 그리고 세팅만 잘 해놓으면 우리 수익에는 큰 기복이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 가지고 가실 수 있죠. 자, 요즘 이 그 숙소의 개념이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은 아니에요. 왜 부티크 호텔이나 한옥이나 젠스타일 등 컨셉슈얼한 공간 보셨을 거예요. 그죠? 개성 있고 막 키치한 공간 막 만들어가지고 문화적 가치를 숙소에 부여하기도 하고요. 숙소는 곧 여행이다. 또 그 말도 아닌 것 같았어요. 숙박을 꼭 관광지에 뭐 있어야 되는 그 업소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왜 코로나 재택근무가 이런 개념들을 좀 확고하게 만든 것 같은데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뭐 워케이션 있죠? 워케이션, 네. 그리고 출장 있죠? 야유회, 뭐 워크샵, 가족 근교 나들이 이런 것에도 숙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유명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뭐 굳이 상권이 뭐 대박적으로 좋지 않더라도 우리 운영 방식을 재미있게 진짜 풀어내시면 찾아오게끔만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또한 굉장히 숙박업에 대한 메리트라는 거죠. 그쵸? 황 교사님, 그러면 불법 숙소를 운영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불법 숙소 문제. 저희 PPT 다들 보고 계시죠? 여기 불법 숙소 첫 번째 제가 뭐 얘기들 많이 풀어놨거든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요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마 세금이 아닐까 싶어요. 국세청 키워서 잡아먹습니다. 적어도 5년 정도의 자료를 충분히 지금 확보하고 계세요. 어,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셔도 안 되고요.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끝도 아니에요. 그 타겟팅을 딱 해가지고 끝까지 추심하고 꼬리표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게끔 만들거든요. 이 주변에 혹시 세금 폭탄 맞으신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그런 이슈들 너무 많아요. 네, 최근에 크게 세금 추징에 대한 이슈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왜 숙소 운영 기간과 매출액에 따라서 왜 미신고 가산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버신 것보다 더 많이 내셔야 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불법업소, 불법 공유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왜 개인적으로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세금적인 부분 있죠. 다른 부분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이 세금 부분에 포함시켜서 징수를 한다고 해요. 자, 국세청 지금 계속 에어비앤비 거래 정보 데이터 확보하고 있거든요. 요것도 경찰청이랑 단속 정보를 계속 공유를 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국세청 세금 추징 있습니다. 버신 거보다 더 많이 내야 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경찰청 형사처벌 있습니다. 벌금형. 요거 빨간 줄 그으시는 거거든요. 음, 내가 진짜 막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정말 멋있는 일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행정청의 행정처분 있습니다. 어찌됐던 불법 업소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영업정지가 걸리는 건 아니고 과태료 또 돈 내셔야 돼요. 과태료 내셔야 되거든요. 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여기 광안리 이쪽에는 아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신 분 부산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광안리에 왜 합법 숙소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모텔 업주들 탐정이랑 뭐 알바 고용을 하세요. 그래서 캐리어 끌고 다니는 뭐 숙박객들, 여행객들 뒤를 조용히 따라다니죠. 만약에 불법 숙소로 들어가는 게 확인돼요. 그 앞에서 바로 신고하세요. 네네네. 탐정이랑 그 불법, 알바로 고용되신 분들 바로 그 앞에서 신고하시거든요. 그러면 경찰 출동하죠. 민원 들어갔으니까 바로 또 오시죠. 그리고 여기 부산은 사복 경찰도 있어요. 불법 업소 단속한다고요. 진짜 무서워요. 네. 자, 이처럼 우리 불법 업소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계속되어 왔거든요. 예, 에어비앤비에서는 숙소 정보 미제공, 그리고 탈세 문제, 이것들의 내용으로 2022년에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섰어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불법 업소에 대한 상황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게 됐죠. 네, 세계적인 추세도 일본 몇 년 전에 그 몇만 개의 숙소를 한꺼번에 셧다운 했다는 일도 있었고, 뭐, 미국이나 동남아, 유럽 등등등 에어비앤비에 대한 제한은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음.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갑니다. 에어비앤비 25년에, 내년 25년 10월에 90% 이상 불법업소 계정 삭제한다는 정책 발표했어요. 아시죠? 이제는 영업신고된 합법 숙소에서만 영업을 하실 수가 있고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 이 결국 우리 중앙정부기관들과의 이 취지, 뜻을 함께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합법적으로만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몇 달 전에 뭐 부천, 청주 요런 데서 숙박업소 화재 난 거 아실까요? 화재 난 거. 그때 인명피해 진짜 많았죠. 그리고 재산상 피해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소방법이랑 건축법이 강화된다고 하거든요. 이거 불가피해요. 그래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이 매물도 한정적이 될 뿐더러 허가받기도 조금씩 어려워지실 거예요. 결론은요, 우리 지금 빨리, 하루빨리 시작하셔야 가장 쉬울 때 허가 받으시는 거고, 이 블루오션 시장, 90% 삭제되면 이제 10%들 남으시잖아요. 그 10%, 블루오션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숙박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이 숙박업 하고자 하신다면 이 숙박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PPT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셨어요. 자, 일반 숙박시설 보이실까요? 자, 두 번째, 관광 숙박시설 있어요. 그리고 기타 시설 있죠. 이게 다
각각의 그 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데 일반 숙박시설 한번 차에 살펴보면 일반 숙박업과 생활 숙박업 나눌 수 있죠. 요거는 차이점은 뭐냐면 이 숙박객이 취사를 할 수 있나 없나? 요거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규정에 적용을 받고요. 자, 관광숙박시설 보십니다. 많아요. 엄청 종류가 많죠. 우리가 오늘 같이 얘기해 볼 호스텔도 관광숙박시설에 속하고요.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규정에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시설 한번 보실게요. 뭐, 요것도 종류가 많아요. 한 번씩만 읽어봐 주시고, 요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살짝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기타 시설의 두 번째 줄, 첫 번째 보시면 휴양 펜션업 있죠. 그리고 관광 숙박 시설의 두 번째 줄 끝에서 보시면 관광 펜션 있어요. 요거 차이점은 휴양 펜션업은 제주도에서만 가능한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 지역이라면 관광 펜션 이쪽으로 법을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오늘 세미나의 메인 키워드인 호스텔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호스텔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호스텔 정의 지금 딱 설명드릴게요. 원래 취지는 우리 외국에 놀러 가보면 게스트하우스 있죠. 조금 저렴한 숙박시설이죠. 게스트하우스 또는 도미토리 형식의 숙박 형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정이 크게 없어요. 만약에 내가 게스트하우스 하고 싶다, 도미토리 뭐 숙박시설 하고 싶다, 그러면 호스텔 허브로 허가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요, 호스텔업은 지금 이렇게 개별로 오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고, 단위 관광객들, 조금 숫자가 많은 단위 관광객들도 개별적인 공간을 갖춰서 제공하셔도 됩니다. 하이엔드로, 하이엔드로 인테리어 막 비싸게 해가지고, 비싸게 제공할 수도 있고, 고급으로 제공하셔도 되고요. 합리적인 인테리어 하셔가지고, 저렴하게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자, 결국 다른 숙박업에 비해 규정이나 제한이 진짜 덜한 편이라서 이 공유 숙박 중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요금에 대한 제한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성수기나 비성수기에 따라서 요금 책정을 조금 다르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한번, PPT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허가 절차에 따른 이제 세부나 요거 제가 올려놨어요. 우리 제가 수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클라이언트께 절차나 진행 사항은 꼬박꼬박 지속적으로 보고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이때 우리 사업주분이 그 절차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계시면 사업이 진짜 원활하게 진행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셀프로 하시든 나중에 위임을 하셔서 하시든 꼭 요 절차에 대한 이해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오늘 세미나에서 요거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세미나에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 건축시공 용도 변경, 관광사업 등록 신청, 숙박업 영업신고에 대한 이해를 할 거고 풀어 나갈 거거든요. 분명히 요것만 알고 나가셔도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회장님, 그럼 그 많은 숙박시설 중에 왜 꼭 호스텔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왜 그 많은 숙박시설 중에 호스텔업인가? 요거 보시고, 요 내용 들으시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27년까지 그 3천만 외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이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3만실 숙박업소의 2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 약 6만실 필요하다고 요거를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에서 발표를 하셨거든요. 예, 부산 서면, 뭐 해운대, 명동, 종로, 강남, 우리 용산구, 서대문구, 뭐 광안리 굉장히 외국인 분들 많이 놀러 오시잖아요. 뭐 양녕도요. 요즘 대전도요. 많이 놀러 오시는데 이 많은 외국인들이 어디서 숙소를 잡고 주무시겠어요?
이 세계적인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나 부킹닷컴으로 예약해서 들어오실 건데 대세이고 수요가 많은 그렇지만 공급은 아주 부족한 공유 숙박업 자체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해요. 이거는 아주 객관적인 시선으로 판단한 거거든요. 정부는 우리 이런 K 컨텐츠로 막 각광을 받고 지금 우리나라의 관광 인프라 자체의 구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관광기금 있죠? 그죠? 정책자금, 그리고 뭐 창업 지원, 사업 대출,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뭐 숙박업을 하시기에는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프 하나 올려드렸는데, 요거 같이 보면서 이야기 들어보실게요. 제가 알아보니까 호스텔업 여기 2024년 10월 기준이거든요. 10월 기준으로 1218개예요. 요거 휴업 폐업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한 1000개 정도? 1000개 뭐 업다운? 요 1000개 업다운에서 지금 호스텔업이 허가를 받고 있어요. 공유 숙박업 진짜 폭발적으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내년에 그 90% 불법 숙박업소 이제 셧다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는 1000개밖에 안 되는 이 숫자는 필요한 상황에 비해서 극히 드문 숫자죠. 강조드립니다. 허가를 받기는 까다롭지만 극히 적은 숫자예요. 정말 크게 강조드리면서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행사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스텔보다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 같은데, 호스텔과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 이 얘기 나올 줄 알고 요거 표 준비했거든요. 이 대표적인 공유 숙박업을 비교한 표예요. 요게 요거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신 정보까지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일단은 이 호스텔업에 대한 그 체크 부분 요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대상을 한번 봐주세요. 한 위에서 지금 네 번째죠. 대상. 대상을 보면 외국인, 뭐 내국인 및 외국인, 호스텔업은 둘 다 가능합니다. 내국인 및 외국인. 그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예외는 있지만 외국인만 받으셔야 되죠. 자, 그리고 지역 볼게요. 도시 지역. 그리고 농어촌은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 호스텔업은 제한 거의 없습니다. 도시 지역에도 가능하고 농어촌 지역 가능하고 공업 지역 가능해요. 녹지 지역도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규정에만 잘 맞으면 다 가능합니다. 자, 면적 제한 보겠습니다. 일단 요 앞에 호스텔업을 제외하고는 면적 제한 있습니다. 호스텔업은 제한 없습니다. 진짜 크게 하셔도 되고요. 정말 작게 하셔도 되고요. 제 주변에 이제 사업주분 얘기 들어보면 몇백억대 지금 문화관광자금 지원 받으신 분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규모가 엄청 크시겠죠?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요. 지금 앞에 비교적 앞에 그 230제곱미터 미만, 23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변동이 있을 순 있어요. 그렇지만 면적 제한은 아마 끝까지 걸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거주 의무 보실게요. 요거 중요하잖아요. 우리 호스텔업은 거주 의무가 없거든요. 거주하지 않으시고 오토로 하시거나 아까 디지털 노마드 말씀드렸어요. 상주하지 않고 그냥 외부에서 편한 데서 숙소 운영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자, 운영 주체 보십니다. 호스텔업 당연히 뭐 개인도 되고요. 법인도 가능합니다. 요것도 큰 메리트예요. 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조금 더 얘기 드리려고요. 합법 에어비앤비 하면 많은 분들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그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호스텔업도 에어비앤비, 야놀자, 그죠? 그 부킹닷컴 이 숙소 플랫폼, 예약 플랫폼에 등록 가능한 합법 숙소예요. 그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요 변동성 조금 얘기 드리려고 하거든요. 최신 정보예요. 원래는 이제 365일 운영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운영 일수 자체를 180일로 줄인다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건물 연식 제한 있죠. 지금 보통 이제 30년을 거시는데 서울에서는 20년 거시는 것도 봤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양도 불가 가능성 있습니다. 자, 서울, 부산은 내국인 180일 숙박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이거 카운팅 하려면 전용 플랫폼 쓰셔야 되거든요. 규제 샌드박스 그 되어 있는 뭐 위홈이나 미스터 맨션이나 이런 플랫폼을 쓰셔야지만 카운팅이 되고 그건 합법인데 만약에 다른 플랫폼으로 뭐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이런 걸로 내국인 뭐 이 예약을 받는다. 그러면 불법이십니다. 불법이세요, 그거는. 자, 사업자 등록하셔야 되죠. 요거 수익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뭐 임차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자기 그 건물, 본인 소유의 건물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재산세 이슈 있습니다. 요거 꼭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제 전입을 하시고 필수적으로 실제 거주하셔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외도민 같은 경우에는 방 한 칸을 내어주는 우리 외국인 숙박객들한테 한국 가정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방 한 칸을 내어주는 봉사의 개념이거든요. 숙박업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숙박객을 모셔서 지금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거주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뭐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제는 필수적으로 실제 거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니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봐주세요. 자, 외도민 강의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 정말 많죠. 저도 많이 찾아보기는 하는데 사실 외도민의 경우는 뭐 컨설팅을 받을 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강의 들어와 주신 분들 보니까 외도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신규로 하신 분도 계시고 한 7년 이상 하신 분도 계시고 그죠? 그런 분들이 있듯 혼자서도 일단은 충분히 하실 수는 있는데 호스텔은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이 외도민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셀프로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호스텔을 허가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자, 행정 절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 사전 검토, 다른 말로 사업성 검토라고 하거든요. 요거 꼭 하셔야 돼요. 정말 꼭 하셔야 돼요. 해석이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고, 우리 담당자들 안에 이제 문화관광과나 뭐 관광관련과 안에 계시는 주무관님들 성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요 사업성 검토나 사전 검토는 꼭 하셔야 돼요. 자, 예산 설정 있죠. 요거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보증금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임대차로 하실 것 같으면 보증금 들어가죠. 그리고 본인이 뭐 매매를 하셔서 하실 것 같으면 뭐 매매가 들어가죠. 인테리어, 그쵸? 소품, 뭐 어떠한 컨셉을 하시려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잘 파악하고 행정 절차 뭐 요런 것들 잘 가져가셔야지만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가능하고 뭐 불필요한 지출이나 시간 낭비를 안 할 수 있어요. 시간 낭비 자체가 뭐 돈이죠. 그러니까 돈을 낭비를 안 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업성 검토 꼭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다음 설명해 주실 항목이 사업지 선정인데, 이 파트에 대한 질문이 꽤 많았거든요.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꼭 좋은 상권에서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가 하는 질문이 많았는데, 여기에 네.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지 선정이 진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여기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기는 해요. 예, 제가 수임을 받고 일을 하지만 요즘 진짜 어떻게 보면 사업지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들이 진짜 없어졌어요. 저는. 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단 돈은 많지 않아요. 꼭 좋은 입지와 좋은 상권에 넓은 곳에만 호스텔 할 수 있다는 편견 있으시면, 이런 고정관념 있으시면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표님의 키치하고 개성 있는 운영 방식과 기회비용에 따라
뭐 수익률은 진짜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지에는 어떤 것에도 제한을 두지 말고, 기준 두지 말고, 플랜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고, 요것들을 실효성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면요, 우리 어찌됐던 사업자분은 한 분이시니까 운영에 대한 내용들, 기본적으로 운영은 이제 똑같이 한다고 쳐요. 근데 상권이 좋은 경우 지가가 워낙 높죠. 임대가가 워낙 높아요. 그래서 초기 자본 같은 것들은 많이 소요가 돼요. 근데 광고 효과나 기본적인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는 환경이 되기는 하거든요. 반면에 왜 주거 지역이나 상권이 활발하지 않은 곳 있죠. 그렇죠. 그런 곳에는 비교적 저렴한 지가에 진입이 수월하죠. 시장을 선점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치 상승을 많이 그쵸. 가치 상승의 폭을 많이 기대해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곳이라도 좋아요. 어떠한 곳이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업지 시장에 대해 파악하시고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돈이 얼마나 투입이 될지, 그리고 주변 상권에 주변 관광지 호재가 있는지, 우리 숙소에는 내국인이 많을지 외국인이 많을지, 그리고 엑시트 있죠? 팔고 나오는 거, 권리금 받고 나오는 거, 그런 것들 전체적인 판단 통해서 선정하시면 됩니다. 요거 셀프 체크 어려우시면 저희 스테이업 잘하거든요. 저희 스테이업에 뭐 이렇게 맡겨주시면 보고서 예쁘게 만들어서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볼게요.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등 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에. 우리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려면요. 그 건물이랑 토지에 대한 컨디션 꼭 아셔야 되거든요. 건물은 건축물 대장으로 아실 수가 있고요. 그 토지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옆에 요거에 관련된 사이트 캡처해서 올려놨어요. 위에가 세움터, 건축물 대장 떼는 거, 밑에가 토지음이라고 해서 토지의 컨디션을 알아볼 수 있는 거. 요거 떼는 거거든요. 요 사이트 올려놨거든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네 번째 볼게요. 해당 사업지 관할 지자체. 자, 관광 관련 담당 부서 및 협의 부서 확인. 요거, 왜 이거를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 해당 지역마다 원하는 조건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지 정해졌다면 해당 지자체의 대표 번호, 그 민원실이거든요. 민원실에 딱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셔서 MZ들은 요즘 요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고 요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관광 숙박업을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시면 그 관련된 과들을 연결 친절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사전에 무엇을 알아야 될지, 그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다음 넘어갈게요. 해당 사업지 관할 지자체 조례 검토. 그 관광진흥법에 우리 호스텔이나 관광 숙박시설에 대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잘 규정되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조금 더 우선시하고 있거든요. 그쵸. 각 지금 살고 계시는 사업지에 관한 지자체에 관할 지자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조금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법들이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조례를 조금 더 살펴보시길 바래요. 이것도 뭘 알아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원실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 거셔가지고 어떤 법을 좀 확인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리면 친절하게 알려주시거든요. 자, 다음 마지막이에요. 수익률 계산. 수익률 계산이 사실은 모든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죠. 수익률 계산 진짜 중요해요. 요거 근데 오늘은 행정 절차에 대한 판단, 행정 절차에 대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 다음 세미나에 단독 주제로 조금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거든요. 저희 한 번 더 그때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행정사이기도 하지만 공인중개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임차로 하시는 경우라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리려고요. 여기에 제가 내용을 적지는 않았는데 혹시나 임차로 하실 분들은 요거 지금 적어 가세요. 꼭 기억하세요. 사실 허가라는 게 100%가 없어요. 허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전 검토랑 사업성 검토를 통해서 한 8, 90%는 허가가 된다고 생각하고 진입을 하기는 해요. 근데 혹시라도 안 될 경우를 대비하면 이 공간이 허가가 안 되면 우리한테 효용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공간에 대한 효용성. 그쵸? 숙박업을 하려고 이 공간을 임대했는데 효용성이 없어질 수 있으니 요거에 대한 안정장치로 자, 지금 나갑니다. 허가가 안 될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요 특약 꼭 가져가세요. 요 특약 안 가져가시면 2년, 뭐 3년 내내 묶여 있으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꼭 체크하세요. 자,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굳이 사전 검토 필요 없죠. 그렇지만 셀프로 하실 것 같으면 그리고 뭐 수임을 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임을 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있을 시행착오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 대비하기 위해서 진짜 필수적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순 있어요, 내용들이. 그래도 꼭 사업성 검토, 사전 검토는 하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내려가 볼게요. 내려주시면 저 건축물 대장, 우리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포털 사이트에 그 세움터라고 방문하시고 위에 제가 사진 캡처해서 올려놨죠. 거기 세움터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거 세움터라고 검색하시고 민원 서비스欄에 그 건축물 대장 발급 클릭하고 주소 입력하시면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일단 개인정보는 살짝 주소나 이런 거는 지워놨는데 보이실까요? 대지 면적 있고요. 건축 면적 있고요. 그리고 연면적 있고 뭐 용적률도 있고 건폐율도 있고요. 그리고 각 층의 면적도 다 나와 있어요. 그쵸?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서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축하시거나 용도 변경되면 이 건축물의 용도에 숙박시설, 지금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죠. 숙박시설, 뭐 세부사항의 관광숙박시설 또는 호스텔로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나 이제 불법 건축물일 경우에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제일 위에 일반 건축물 대장 갑이라고 되어 있죠. 요 옆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 이렇게 떠 있어요. 이것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 자료는 공사 계획서, 사업 계획서 이걸 써야 되거든요. 요때 꼭 필요한 자료예요. 체크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여기 보이실까요?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보이실까요? 정화조 용량 체크하는 건데 승강기 있죠? 엘리베이터 밑에 하수 처리 시설 있죠? 확인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주차장 있습니다. 뭐 용도 변경되면 변동 내용 뭐 이런 거 다 올라와 있을 거고요. 허가일, 착공일, 사용 승인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들,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다 적혀져 있어요. 요것도 나중에 우리가 뭐 주택이든 근린생활 시설이든 어떠한 시설에서 용도 변경을 해서 숙박시설로 바뀔 때 말이죠. 이 내용 꼭 필요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자, 요거 제출 서류에도 건축물 대장 있거든요. 꼭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면 되십니다. 자, 건축물의 컨디션은 요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시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우리 토지의 컨디션을 알아야죠. 요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까 그 캡처본에 토지 이음 있어요. 검색창에 토지 이음 치시고 주소 입력하시면 이 해당 사업지 토지 이용 사항을 모두 다 아실 수 있어요. 요런 그림 나오죠. 요런 페이지가 나와요. 자, 여기에 보시면 소재지 있고
지목 있고, 뭐 개별 공시지가 있고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환경, 학교 환경 정보, 상대 보호구역인지 절대 보호구역인지 요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거든요. 학교 환경 정보 요거 있고 방화지구 또 다른 법령 등에 대한 정의도 나옵니다. 군사보호지역 뭐 그런 것들 다 나와요. 여기에 다 나와요. 네. 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등에 따라 승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 토지음에 보시면 위쪽에 도시지역, 요 옆에 뭐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요걸로 또 확인하실 거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 경우에는 이게 또 때에 따라 다르지만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어서 요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이 또한 제출 서류이니까 잘 확인하시고 사업을 하시는데 유용하게 쓰시길 바랄게요. 토지 컨디션 전체적으로 볼 때는 토지 이음 기억하세요. 행정사님 말씀대로라면 사전 검토가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것 같은데 사전 검토도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서류로 딱 만들어서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행정청에 제출할 필요는 없거든요. 하지만 사전에 행정청이랑 충분히 협의를 하는 과정은 이 사전 검토에 들어갑니다. 셀프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 요 부분이 그 사업의 시작과 끝이고, 뭐, 허가가 8, 90% 여기서 결정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왜 우리 시그니엘 아시죠? 그리고 LCT, 뭐 우리 호스텔을 팔 거. 큰 사업이든 중간 규모 사업이든 아주 작은 사업이든 상관없이 이 사전 검토와 사업성 검토는 모든 사업을 하실 때 꼭 거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실 때 요거 부분 체크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실게요. 정말 중요한 사전 검토 잘 이해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호스텔 허가를 위한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그쵸. 이제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교육환경보호구역. 제가 토지음 아까 위에서 요거 다룬다고 했어요. 학교 환경보호구역은 뭐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아주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 요거를 만들어주자. 요런 개념이거든요. 설정 범위 한번 보시면요. 절대보호구역 있죠? 제가 그림 올려놔서 요거 보시면 파악이 조금 쉬우실 텐데 학교 출입문이에요. 출입문.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여기를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하거든요. 절대보호구역은 절대 숙박업이 안 됩니다. 안 돼요. 하지만 자, 상대 보호구역 보실게요.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반경 200m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반경 200m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를 상대 보호구역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 해요. 절차가 하나 더 있죠. 이 거치시고 뭐 통과되시면 요 안에서는 숙박업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시고요. 정부24라는 사이트 있거든요. 거기서 뭐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시고 관할 지역 그 교육청 있거든요. 교육청 가셔가지고 방문하셔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 자료에는 뭐 건축물 대장, 우리 아까 건물 컨디션 보는 건축물 대장, 그리고 해당 사업지 약도 네이버에 우리 사업지 주소 치고 그 주변 캡처해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물에 입점된 상호. 만약에 건물 전체를 하실 게 아니라 한 층 정도만 하실 거다. 그러면 밑에 1층에는 뭐 있는지, 2층에는 무슨 상호 있는지, 3층에는 무슨 상호 있는지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고 하면요. 아무래도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교과 과목 그 왜 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교과 학원들. 그 학원들이 있는 곳에는 숙박업 허가가 안 돼요. 그 교과 학원이 있는 곳을 피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다가 건물에 입점된 상호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행정적인 것들을 수입 많이 해서 이 사례 진짜 많이 접했어요. 정말 많이 접했거든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분들로 구성된 한 15분들 내외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을 지역위원회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실사 나오시고요. 심의 통해가지고 해당 사업지에 찬성표가 3분의 2 이상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심의 통과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심의서가 요렇게 나와요. A4 용지 심의서가 나오면 그 심의서를 같이 들고 사업계획, 우리 행정 절차 본격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주분들 꼭 거기서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또 학교 주변이 생각보다 또 상권이 너무 좋아요. 교통도 너무 좋고 상권이 너무 좋아요.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PPT 준비하고 그 실사 나오시면 모셔가지고 막 발표도 하고 그리고 음료수 간단한 뭐 맛있는 초콜릿 약간 자그만하지만 조금 비싼 초콜릿 같은 것들 막 준비해가지고 막 나눠드리고 마음을 막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 많거든요. 일단 모든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이거는 이제 법에 규정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내용이다 보니까 간절한 마음이 가장 필요한 절차, 타이밍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노하우를 진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과도 많이 시켜왔어요.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전달할 기회는 저희가 계속 만들 거거든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물관지 주변에 학교가 없다면 해당 과정은 생략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절대보호구역이라면, 아까 토지이음 있죠? 여기로 확인하시고, 절대보호구역이라면 이 과정은 필요 없어요. 바로 본격적으로 행정 절차 진행하시면 되시고, 상대보호구역이라면 금지행위 해제 신청이라고 해서 상대보호구역에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심의를 거쳐 내셔야지만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자, 이제 본격적인 행정 절차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많은 시간 걸렸죠. 여러분들 지금 잘 듣고 계시나요? 어렵진 않으실까요? 제가 최대한 또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업계획 승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관할 지자체에 계획을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는 절차예요. 일단 우리가 이 절차를 밟기 전에 이미 사업성 검토, 사전 검토로 그 지자체와 협의는 나눈 상황이지만 이거는 본격적으로 서류 같은 것들 준비해서 제출하면서 허락을 공식적으로 받는 절차거든요. 자, 여기 승인 기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상업지역,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자, 원래 이제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 숙박업이기 때문에, 시설이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적당해야 되고, 또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이라고 해서 그 숙박 내용에 또 적합해야 돼요. 그리고 건축법에도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주차장법, 아마 호실이 많으면은 뭐 장애인법, 이런 다양한 도로교통법, 다양한 법의 규정에 다 알맞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한 과에서 협의부서 한 부서에서 불어가 나면 호스텔업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 법령에 대해 규정에 적합할 것. 요거 나중에 조례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자금, 조달할 능력, 방안 있을 것. 요거 사업계획서에 요 내용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미 그 은행 잔고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잔액증명서 내셔서 제출하셔서 요 사업비로 사업할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는 근데 생각보다 그저 사업비는 많이 드는데 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대출이나 문화기금 가지고 오실 거잖아요. 그런 방안들을 상세하게 적어내셔가지고 이 사업이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이 자금들을 확보했는지
요것도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이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준주거지역 한번 볼게요. 소음공해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시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 허가를 많이 받아들여 봤을 때 막 크게 신경 쓰시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요 법에 대한 명분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공간에서 가장 안쪽 부분에 인접대지 가깝지 않은 가장 안쪽 부분에 이렇게 소음 많은 것을 설치하시거나 그렇죠. 방음벽 같은 거 그런 느낌으로 설치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잘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일단 이제 관건은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 음, 주거지역 내용 한번 보실게요. 대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연접할 것. 이 법이 왜 있냐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방차 진입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법이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이 뭐 관광 특구의 경우에는 뭐 4m 이상 이제 거리가 그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는 하는데 우리 뭐 관광 특구에 이 적용되는 곳에는 많지 않으니까 적용되는 곳이 없으니까 보통 이제 8m 요거는 꼭 지켜주셔야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다음 건축물로 시작되는 아주 긴 법 있죠. 요거 읽기만 하시면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자면 만약에 우리 하려는 사업지 한 건축물의 전체 높이가 한 3m 정도 돼요. 3m 정도 돼요. 그러면 인접대지에 있는 건축물 있죠. 그 경계선이 있거든요. 건축물의 경계선. 경계선에 1.5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만약에 우리 10m 정도 건축물이 높이가 있다. 그러면 인접대지 경계선에 몇 미터 떨어져 있어야 될까요? 2분의 1인 5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놓으신 거거든요. 규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왜 이 법은 또 왜 이것 이렇게 규정이 되었는지 질의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망권이랑 뭐 일조권 그리고 사생활 방지 침해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법의 규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제가 지금 사업계획 승인 최근에 받아들인 곳이 주거지역이었거든요. 이 주거지역이 조금 협의 기간이 길기는 길었어요. 아무래도 숙박업을 주거지역에 한다는 개념 자체도 없거니와 여기 주무관분들 계속 바뀌고 그리고 요 지역에서도 호스텔이 첫사례인 거예요. 호스텔업이 한 곳도 없었어요. 이 지역에서는. 한 곳도 없었는데 첫사례라서 엄청 보수적인 거예요. 처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처음 책임지시는 분도 중요하고. 그래서 너무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른 지역 사례를 다 끌어모았어요. 다 끌어모아서 우리 지자체에 브리핑하고 PPT 만들어서 협의 내용 보내고 그러면서 판단을 도왔죠. 이게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보다 훨씬 더 어렵기는 하지만 주거 지역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m 건물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m 정도만 떨어져 있다 했을 경우에 방법은 없나요? 해결할 수 있는? 요거 방법 있죠. 요거 진짜 꿀팁이거든요. 이걸로 제가 돈을 벌었어요. 선생님들, 오늘 들어갑니다. 얘기 말씀드릴게요. 이 두 번째 법 있죠. 이 긴 법. 이 법을 무력화시키면 돼요. 무력화시키시면 됩니다. 창문이나 개구부, 문, 요런 부분들을 기능을 차단을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되면 사생활 방지나 조망이나 일조권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내시기만 하시면 허가 가능하십니다. 이 법에 대한 해석 내용은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체크는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처리 절차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요거는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스테이업 블로그예요. 스테이업 블로그에 올려놓은 이 그림인데 처리 기간이 12일이. 요거 주말 공휴일 빼고 보통 한 3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시면 되는데 요 기간은 강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지자체분들이 뭐 포트폴리오가 많고 많이 해보셨으면 빨리 내주실 수도 있고 아까 저처럼 이런 사례가 없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없으시면 조금 길게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이 강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딜레이가 된다고 해도 우리 지금 좀 많으신 수강생 분들 이렇게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어찌됐든 우리는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할 지자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얼마나 조금 걸릴까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 이제 잘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계획 승인에 우리 그 제출 서류들 궁금하실 테잖아요. 저희 그 스테이어 블로그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놨어요. 개인, 법인, 뭐 그리고 필요한 서류 절차들 뭐 다 넣어 놨거든요. 제출 서류들. 지자체마다 원하는 서류가 다 다르실 수 있어가지고 그거 제출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은 용도 변경 파트인데,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업 계획 승인이 먼저인지 아니면 용도 변경이 먼저인지 그 순서의 차이가 있을까요? 순서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은 이제 건축사님이 맡아서 해주시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 건축사님도 아마 확인을 하실 거지만 사업주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떠한 지자체에서는 뭐 예로 들면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부터 받아오라 그래요. 그리고 서울의 어떤 곳은 용도 변경부터 받아오라고 해요. 각 지자체마다 먼저 받아오라고 하는 그 허가가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많은 이제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숙박업 설치가 가능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뭐 주거지역이 얼마나 멀어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좀 자세한 내용들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숙박업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용도 변경부터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하지만 이 준주거 지역이나 주거 지역에는 원래는 숙박업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숙박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 먼저 받아오시고 용도 변경하는 순서대로 보통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숙박업이 안 되는 곳인데 관광진흥법이 건축법보다 상위법으로 해석이 되면서 여기서 사업계획을 받아오면 조건부로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고 건축가가 말씀 주시는 거죠. 자, 아무래도 건축사님이 확인은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시는 건축사님들 진짜 많으시고요. 우리 사업주분들께서도 요 타이밍 가지고 가세요. 요 타이밍 알고 가지고 가세요. 요걸로 시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자, 요 밑에 이제 뭐 얘기 쫙 적어 놓고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용도 변경 처리 기간 있죠? 요거 신청일부터 7일. 그리고 뭐 신축하신다면 요 위에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 저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번에 블로그로도 이런 얘기 한번 주셨었는데 그 자격이 없는 컨설팅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그리고 전문 자격사, 뭐 건축사 분들 이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행정사가 아닌 자가 뭐 행정 서류 같은 것들 제출하고 작성하고 대행하고 대리하는 행위를 하는 거는 행정사법 위반이에요. 뭐 3년 이상의 뭐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거 제가 말씀을 넣어 놓은 거는 그 책임감의 문제겠죠. 어찌됐던 행정사를 선택을 하시든 셀프로 하시든 뭐 이 건축사한테 위임을 하시든 그거는 대표님들의 몫이겠지만 일을 어떻게 하냐.
요거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행사님, 그러면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용도 변경을 끝냈다면 이제 다 끝난 건가요? 근데 요것만 끝내시면 거의 다 끝내신 거라고 보셔도 되는데, 사실은 조금 더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관광사업 등록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등록 기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오렌지색으로 예쁘게 글씨 만들어 놨죠?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뭐, 객실은 규모에 따라서 인원수 그냥 설정하시면 돼요. 좁은 곳은 뭐, 좁은 곳 에 적당하게 인원수 설정하시고 넓은 곳은 또 사업주 판단에 따라 이렇게 인원수 설정하시면 되시고 요 밑에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요런 것들을 편의시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를 그 호스텔업에서는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 말을 풀어볼게요. 극단적으로 뭐 말씀드리면 이 전체 건물 있지 않습니까? 전체 건물에 한 3층 건물에 한 15실 정도, 20실 정도 나오는 이제 그 호스텔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1층에 취사시설 넣어놓고 뭐 각 층에 뭐 화장실 하나씩만 넣어놓고 샤워실 하나씩만 넣어놓고 공동으로 이용하시라. 요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 호실마다, 호실 안쪽마다 치사시설 넣어주시고, 뭐 샤워시설, 화장실 각각 넣어주셔도 가능하고요.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지 각각 넣어주시는 것도 상관없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화정보 교류시설 갖추고 있을 것. 세 번째에 문화정보 교류시설 갖추고 있을 것. 어찌됐던 이 법이 규정된 의미가 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 형식이에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이 숙소에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들 마련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쉽게 우리 거실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하고 있을 것.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왜 토지 등기부 등본, 그리고 뭐 건물 등기부 등본, 요걸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용권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있죠? 이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렇게 등록 기준 완벽하게 숙박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일단 만들어져야 돼요. 뭐 인테리어하고 불 들어오는 거, 전기 뭐 조명 같은 거 다 확인하시고 이제 진짜 바로 숙박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 관광 등록 이거 하시면 되거든요. 처리 기간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처리 기간 내에 담당자가 실사가 나옵니다. 실사는 그 담당자분이 실제로 우리 그 업소에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인지 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도면 제출할 거고, 편의시설 내용 제출할 거고, 인원수 제출할 거고, 운영의 전체적인 내용 다 포함돼서 확인하실 거예요. 이때 실사 오시면 진짜 긴장 많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수임을 받으면 사업주분만 이렇게 맞이하라고 하지 않고, 저도 꼭 가서 같이 이제 실사를 받고는 하는데, 정말 긴장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진짜 잘 해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부의 상황이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넣은 거랑 한 10% 이상의 변동 사항이 있다. 그러면 변경 신청해 주셔야 되는데요. 10%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주무관님, 담당자님께 잘 설명드린 후에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처리 절차거든요. 요것도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처리 절차 그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처리 기간 7일이에요. 주말 공휴일 제외하면 2주 안 걸리죠. 요 기간도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 나오실 수도 있고 조금 천천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제출 서류도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도 저희 스테이업 블로그에 이 그림이랑 잘 올려놨거든요. 그거 확인하시고, 지자체마다 원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출 전에 꼭 관광과나 이런 데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요. 등록증이 나오거든요. 이 등록증을 그 사업장 내에 게시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행정 절차는 다 끝난 거겠죠. 근데 정말 죄송해요. 근데 하나만 더 남았는데 이 하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처리 기간 보시면 즉시 나오시죠? 바로 하러 가시면은 뭐 필요 서류만 딱 체크하고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내에 바로 나오거든요. 이 숙박업은 어찌됐든 저희가 취사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활숙박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영업신고 나올 거예요. 그 영업신고 하시기 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관련 부서 연결할 때 환경위생과 그리고 영업신고 맡아서 하는 과들이 있거든요. 요 과에 전화하셔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요거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또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객실 수, 면적 기준 완화할 수 있다. 요거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행사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독립된 층에 관련된 질문인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층에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진 구분 상가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뭐 301호, 302호의 매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네. 우리가 301호만 계약을 해서는 호스텔을 진행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자, 제가 이 보통 지자체들, 일반적으로 하시는 지자체 분들은 제가 이런 사례들을 넣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그 독립된 층, 그러니까 301호가 있고 302호가 있어요. 원래 한 곳은 미용실 하고, 뭐 한 곳은 학원을 하고 있다고 쳐요. 그래도 요 한 층을 전체적으로 호스텔업을 해야 된다고 법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때에 따라 다른 지자체인 경우에 그 집합 건물일 경우도 있고, 그냥 하나 통째로 일반 건축물일 경우가 있어요. 요거 혹시 차이점 아실까요? 설명 그럼 드릴게요. 집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한 층당 그리고 한 호실당 그 주인이 다를 수 있는 네, 그런 건물들을 말하고요.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인이세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집합 건축물에서만 적용되는 법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자, 이 내용에 대한 결론은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이긴 하지만 지자체마다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경험치가 차이를 만드는 거죠. 숙박업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푸느냐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일 수는 있으나 잘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신고 하시게 되시면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에 실사 나옵니다. 요거는 담당자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숙박업에 대한 상황들을 파악하실 거예요. 저한테 요런 질문도 많이 오거든요. 그 로비 프론트 뭐 이런 이야기 있던데 이거 어떻게 설치해요?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우리 호텔이나 뭐 모텔이나 이런 데 가면 프론트가 딱 첫인상을 결정하잖아요. 프론트를 이렇게 넓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데 제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해 본 결과 조그마한 협탁 탁자 같은 것들 앞에 살짝 갖다 두고 거기에 비상 연락망 그리고 숙소 이용 시 뭐 특이사항 같은 것들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그런 안내문들 이런 거 갖다 놓으시고 브로슈어 살짝 갖다 놓으시고 하셔서 여기를 뭐 프론트라고 하셔도 충분히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우리 그 필요 서류 있어요. 제출 서류들이 있거든요. 요것도 스테이 어플로그 찾아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시고 이것 또한 지자체마다 원하는 뭐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출 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행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듣는 분들이 진짜 고생하셨죠.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네, 이제 물건지에 대한 디테일한 사전 검토를 한 뒤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면 심의를 거치고 이후에 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네네, 용도 변경, 관광사업 등록,
영업 신고의 절차를 거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영업 신고까지 딱 마치시면 행정 절차가 전체적으로 마치신 거고요. 요거 하시고 나서 영업 신고증 받으시죠?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만 하시면 완벽하게 허가 절차가 마쳐진 거예요. 이제 정말 호스텔 업주가 되시는 겁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들으시는 분이 진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사례 많으실 텐데 한 네.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그쵸. 사례가 사실은 제일 궁금하죠. 그래서 사례 제가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요거 제 되게 특이한 사례 중에 하나예요. 어디 있냐면 제가 지도를 하나 올려놨는데 요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이에요. 여기는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이라서 상권은 진짜 좋기는 해요. 네, 뭐 광안리 1선, 1.5선, 뭐 2선, 뭐 요 안에 있는 곳입니다. 원래 건축물 대장이 용도였거든요. 건축물 대장 용도가 주택이었거든요. 주택이었는데 이것을 관광 숙박 시설인 호스텔로 변경했죠. 그걸 도와드렸어요. 법인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원래 이제 주택으로 원룸, 투룸으로 이제 임대를 내놓고 있던 곳이어서 임대료가 진짜 너무 저렴했어요. 주택으로 계약하셨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10년을 보장받으실 거고요. 여기 평수 제가 평수는 안 가렸거든요. 근데 이게 그림이 너무 작아서 보이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평수가 여기 56.88제곱미터예요. 평수로 치면 약 17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 작은 곳이죠. 20평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 허가 나냐고요? 납니다. 여기서 호스텔 할 수 있냐고요? 호스텔 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 제가 들었을 때 5천만 원 언더셨어요. 이거 보증금 포함이에요. 5천만 원 언더셨는데 현재 권리금 있죠. 권리금은 총 사업비보다 아마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매출 한번 여쭤봤거든요, 최근에. 예, 어찌됐든 광안리가 뭐 상권이 있기는 하지만 운영 뭐 이 스타일에 따라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성수기에 따라 매출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비성수기에 따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평균을 한번 물어보니까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매출 나온다고 저한테 전달 주셨거든요. 꽤 괜찮죠. 오토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이렇게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객단가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하시고 상권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왜 보통 몇 달 전에 이렇게 예약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캔슬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실이 되는데 여기가 상권이 좋다 보니까 그 공실에 대한 대응이 조금 좋은 편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 장점. 공실이 나더라도 여기 워낙 이제 관광지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예약이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안에 자료들 올려놨는데 사업 승인 신청해서 승인서 수리 뭐 요런 거 그리고 용도 변경 됐다는 얘기 그리고 관광 등록됐다는 얘기도 올려놨고요. 저희 여기가 한 10% 이상 변경 부분이 있어서 변경 신청까지 해놓은 거 요거 올려놨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영업신고증 올려놨죠. 요거 영업신고증이랑 관광등록증 여기는 안 올려놨는데 관광등록증이랑 그것은 우리 사업장 내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 놓으시면 완벽한 합법 숙소라는 게 인증이 되죠. 자, 어, 이걸로써 제가 준비한 일단 강의는 다 할 거거든요. 근데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시간은 조금 더 딜레이 되기는 했어요. 시간은 조금 딜레이 됐어요. 근데, 어? 질문 몇 개 받아볼게요. 최소한으로 받아볼게요. 지금 딜레이가 돼서 많은 분들 뭐 또 뒤에 스케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 드리는 걸로 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나중에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 있거든요. 거기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행정 절차에 관한 이야기도 지금 좋고요. 뭐 운영, 인테리어, 사업성 검토 뭐 같은 질문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질문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불법 없어지면 답이 합법들 실시조사. 맞아. 이거 합법을 받아 놓으시더라도 운영하시는 게 합법 받으신 내용과 조금 다르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실시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 광안리 뭐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실시조사하고 있거든요. 이게 관광지일 경우에는 뭐 유명한 곳 상권일 경우에는 실시 조사를 뭐 연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제한이 좀 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질문 있을까요? 용도 변경 주차장. 주차장 정말 궁금하시죠? 일단 제가 그 블로그에 정말 자세하게 잘 올려놓기는 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용도 변경이라는 것은 어찌됐던 신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숙박업으로 바꾸는 경우지 않습니까? 요거 체크하세요. 10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5년 이상 된 건물 경우에는 만약에 근린생활시설에서 숙박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있죠. 요때는 주차장 증설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주택에서 상위 군인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필요할 수 있어요. 요 주차장은 만약에 주차장 공간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직선거리 뭐 200m 이런 내에 부설 주차장 만드셔도 되고요. 요거는 법 해석에 따라 또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5층 건물인데 4, 5층만 호스텔로 운영 가능합니다. 이거 가능해요. 그리고 4층 전체, 5층 전체 이렇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호스텔업으로 가능한 곳인지 주소를 가지고 저 진짜 답변 되게 많이 들어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면 5분만 더 드려볼게요. 지금 뒤에 분도 있어가지고 그 관광 전 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어,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이게 처음 허가를 주시는 곳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일단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저희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여기 될까요?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좀 최대한 잘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말씀드려볼게요. 석고보드 가능하냐고요? 이게 방화벽이 사실은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방화벽이 타는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창호가 있어야 되나요? 창호가 없는데 객실마다 창호가 있어야 되는지. 이것도 법 해석에 따라 다른데 창호 없어도 될 수도 있고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각 그 건물의 컨디션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와, 질문 진짜 많이 들어. 원룸 인체에서? 원룸은 안 되시죠. 객실 나와야 되고, 문화교류 시설 나와야 되니까, 원룸은 힘드십니다. 객실 하나 나오고, 거실은 하나 나와줘야 돼요. 용도 변경 비용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용도 변경에 대한 수입료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렴하신 분도 있고, 조금 세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가격에 따라 하신다기보다는 숙박업 잘 하시는 건축사님 찾아가세요. 그게 맞아요. 오피스텔 전층을 임대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시는 분들, 게스트하우스 이 호스텔업으로 허가 받으신 겁니까? 허가를 받으신 거라면 뭐 가능한 거죠. 가능해요. 왜냐면 오피스텔 안에도 취사시설, 뭐 문화교류시설 이런 거는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니까. 속고보드인 경우에는 전혀 허가가 안 나나요? 요거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 있어가지고 요거 따로 나중에 질문 받을게요. 문화재 보호구역 인접. 아이고, 아이고, 질문이 많으시네. 다가구 주택. 문화재 보호구역 인접해 있다고 안 나는 거는 아닌데요. 요거 지자체 해석이 다르거든요. 만약에 뭐 경주나 뭐 안동이나 뭐 요렇게 그 문화재들 많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긴 하십니다. 여긴 안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용도 변경은 그 건축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전검토, 사업계획 승인, 뭐 등록, 그다음에 영업신고, 이건 제가 다 하는 건데, 일이 건축사님보다 훨씬 많아요. 할 거 많아요, 저. 저 일단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들 진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 Q&A 아래 보시면 오픈 채팅 주소 나와 있죠? 요거.
네, 거기로 들어오시고, 아까 블로그에 제가 글 많이 넣어놨다고 했는데, 여기 블로그 들어오세요. 채팅방 링크 공유해 주세요. 채팅방 링크 여기 있어요. 요 밑에 PPT 나눠드렸으니까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세미나 준비할 테니까 그때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저희 행정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만 전달 일단 드렸고요. 완벽하게 셀프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웨비나 강의 저희 다음 주에 그 오픈 채팅방으로 공지해 드릴 거고요. 그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제가 깜짝으로 인스타나 유튜브 라이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질문 제가 많이 받을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오프라인 강의 지금 진짜